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경직 기본학 강좌 두 번째 챕터입니다.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계획 및 설계는 목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조경계획 및 법규. 내용이 가장 많고 긴 파트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조경설계. 그리고 세 번째가 부분별 조경계획 및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내용이 가장 많고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기출문제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이 좀 귀에 익으실 거예요. 도시공원 관련된 법규, 그죠?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그죠? 국립공원과 관련된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조경계획 및 법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동향을 보면은 어때요? 이 조경계획 및 법규에 나와 있는 법규와 기준 조례 외에도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법규, 그죠? 다양한 법규에 있는 기준안들에서 기출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물론 기본학을 제대로 내가 개념을 잡고 흐름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외에 기출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완을 하려면 문제를 다양하게, 그죠? 많은 문제들을 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계획 및 법규. 먼저 그 첫 번째 조경계획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제가 조경일반 시간에 그 조경계획에 대한 과정을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먼저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죠.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인지, 어떤 조경을 만들 것인지 목표 설정을 하면은 조사 분석을 해요. 조사 분석을 해요. 인문환경 분석, 그죠? 자연환경 분석, 그죠? 경관 분석, 이런 분석, 환경조사 들어갑니다. 환경에 대한.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뭐예요? 그죠? 부지 대상지, 계획 대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 환경 분석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종합을 해요.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합을 하죠. 종합을 해서 기본 구상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이 기본 구상 단계에서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서 각 대안들을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안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마스터 플랜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그죠? 영역별로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영향평가 한다라고 했어요. 이 맥락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죠? 완전히 정립을 하시고, 이 조경계획 강의를 들으시면, 그죠? 상당히 이해가 잘 되실 거고, 그죠? 동기부여가 잘 되실 거고, 이 조경계획 파트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그죠? 세세하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구성, 그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법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조례안 같은 경우는 조사 분석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뭐 기본 구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영향평가에도 법이 있어요. 환경 영향평가 법이 따로 있어요. 영향평가 법 그리고 설계에도 설계 기준이 있고 관련된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법규는 모든 이 과정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법규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먼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이 조경계획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목표 설정을 했으면, 그죠? 목표 설정을 했으면은 어때요? 근린공원을 만들 것인지, 어린이 공원을 만들 것인지,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 것인지, 생태공원을 만들 것인지, 목표 주제를 정해요. 그죠? 이제 목표를 정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해당 그 부지 대상에 대해서 환경조사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연환경조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 분석, 말 그대로 계획 대상지, 자연환경에 대해서, 그죠? 계획 대상지와 그 계획 대상지 주변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조사 분석에는 간단하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연환경조사 분석 1이라고 해서 식생 생태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기후 조사도 한대요. 토양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수문 조사도 하고 지질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지형 조사도 한대요. 토양 조사는 뭐고, 그리고 지형 조사는 뭐지? 토양은 그 토양 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질적인 부분. 그리고 지형 조사는 말 그대로 그 땅의 모양, 토양의 모양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관조사, 그죠? 뭐 환경조사, 원격 탐사에 의한 환경조사, 이제 이런 것들로 간략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럼 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분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가기 전에, 자연환경은 말 그대로 자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분이에요.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인 거. 그래서 식생, 기후, 뭐 토양, 수문, 지질, 지형, 경관,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에 자연환경 조사 분석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환경 조사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그죠? 수직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생 생태 조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생 생태 조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기존 식생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계획 대상지에 대한 기존 식생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존 식생이 어떻게 보존이 되어 있고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계획이, 플랜이, 그죠?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내용 볼게요. 식생 생태 조사를 하는 목적은 계획 대상지 내에 있는 식물상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로 도입할 식물 종류를 뭐 결정한다거나, 기존 식생을 보호할 대상,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대상들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생 생태 조사는요, 이제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해요. 조사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하면은 조사 표본구, 그죠? 조사 대상의 표본구를 설정을 해서 각종 군락 척도들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자,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두 가지가 있어요.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냥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스케일이, 그죠?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좁은 면적 또는 도시구역 내에 빈약한 식물상을 조사할 때, 쉽게 말해서 식생수가 적은, 그죠? 적은 대상지를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럼 반면에 표본조사는 그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일부 면적을 표본만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생태가 군락을 이룬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커다란 지형도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 중에서 이제 자연 생태가 군락을 이룬 군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 군락에 대해서 표본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면적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표본조사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사 방법이 선택이 됐으면 표본구를 설정을 해야 돼요. 표본구의 설정이라고 해서 조사 대상이 단립성이고 균질, 식물, 집단일 때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층화된 경우, 층화가 돼 있는 경우, 수직적으로 층화된 경우 무작위 추출법을 하거나 또는 체계적 표출법을 통해서 표본 추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본구 설정에 대해서는, 그죠? 밑에 이제 표본조사, 동그라미 4번에 표본조사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자, 표본구를 설정을 했으면, 즉, 조사하고자 하는 표본구를 설정을 했으면, 이제 각종 군락 척도들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1번 조사를 하는데, 자, 각종 군락 척도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빈도, 밀도, 수도, 피도, 우점도, 이렇게 식생 생태 조사를 이러한 척도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백분율로, 그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우점도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일단 내용들 한번 개념들 먼저 볼게요. 자, 빈도. 여기 빈도에 뭐 전체 쿼드라트 수에 대한 종에 출현한 쿼드라트 수의 백분율이라고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어떤 종이
특정 종이 이 구역에서 얼마만큼 출현했나, 출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빈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빈도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제껏 빈도가 뭐니, 상대 빈도가 뭐니, 밀도가 뭐니, 수도, 피도, 오점도가 뭐야, 이런 개념을 다루는 문제들은 나왔어도 공식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껏 출제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관과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빈도는 어떻게 구하고, 그죠?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식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정도로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도가 출현 정도라면은 밀도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개체수를 표현한 것이 바로 밀도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도는 일정 면적, 잠시만요. 자, 밀도에 대한 내용들, 단위 면적 내 개체수, 단위 면적 단 개체수고, 자, 수도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 위에 나타나는 개체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평균 개체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도는 평균 개체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0 곱하기 F분의 D라고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는 빈도분의 밀도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피도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 대한 피복 비율이에요. 그래서 피복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제 피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점도는 쉽게 말해서 이 공간 안에 특정 수종이, 그죠? 특정 식생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점도예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의 이 군락에서 소나무의 우점도가 얼마만큼 되니, 그죠? 참나무 우점도가 얼마만큼 되니,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우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군락 측도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PPT에다가 식생 천위 과정을 건생 천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 지금 식생 생태조사, 식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위 과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식생 천위 과정은 우리 그 세 번째 챕터인 조경식재 및 시공에서 조경식물의 생태와 식재, 거기에서도 이제 조경식물에 대한, 그죠? 식생천위에 대한 것을 건생천위하고 이제 습생천위를 기준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식생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경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용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듣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그죠? 챕터나 이런 과목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 번 들으시면은 좀 더 기억을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식생 천위 과정, 건생 천위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나지부터 시작을 해요. 천위는 항상. 건생 천위는 나지부터 시작하는데, 나지라는 것은 식생이 전혀 없는 맨 땅, 그죠? 황무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죠? 영양분이 완전히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분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척박지, 그죠? 맨 땅이에요, 황무지. 거기에서 제일 처음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지류, 선태류, 이끼 같은 그런 식물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류, 선태류가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1, 2년생 초하류, 다년생 초하류가 거의 비슷하게, 그죠? 자리를 잡죠. 그래서 초하류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얘네들이, 그죠? 땅에서 먼저 이렇게 씨가 날라와서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 이제 생장을 해요. 생장을 하면서 1년 살고 종자 번식하고, 그죠? 종자를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질소를 고정하면서 영양분을 열심히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목류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얘네들은, 그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영양분을 소비하는 것보다 영양분을 축적하기에 바빠요. 영양분을 열심히 모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소비율보다는 에너지를 모으는 영양분을 추적하는 데 더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그죠? 번식을 하고 영양분을 축적을 하고 질소 고정을 하면서 번식하면서 어때요? 땅 속에 계속 영양분을 모아놓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영양분이 모아지고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때 관목류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양수 관목류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 관목류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목류가 자리를 잡고 또 영양분이 안정화가 되어 가면은 그때 교목류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목류가 생겨나게 되는데 역시 양수 교목류가 이제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때 이어서 또 음수 교목류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음수는요 보통 어릴 때는 양수였다가 커가면서 음수로, 그리고 이 관목류는 크게 이런 경쟁이 심하지는 않은데 양수와 음수 교목류는 경쟁이 되게 심해요. 여러분 상장생장 뭐 영양생장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수 교목, 이제 양수들이 자라면서 주변에 이제 뭐 관목들도 있겠죠. 관목 군락 위에 이제 군락 사이사이에 이제 교목들이 자리를 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햇빛과 영양분을 서로 받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때요? 도태되는 나무들은 도태돼서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살아남는 애들만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서 양수들이 자리를 잡고 또 중간중간 또 음수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양수보다는 음수에 대한 영역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음수 교목류가 자리를 잡고 나중에는 영양분이 안정화되면서, 그죠? 이런 이제 교목류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영양분은 점점 안정화가 됩니다. 영양분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 소비율도 그렇죠? 안정화가 이루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단계를 이제 극상이라고 하는데, 클라이맥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극상을 이루는 군락이 바로 서나무 군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극상이 이룬 그 식생을 보면은 뭐 100%가 다 서나무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뭐 참나무류, 그죠? 뭐 소나무류,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자생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서나무 빈도가, 그죠? 우점도가 크다라는 거. 그때를 바로 이제 극상이라고 한다라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클라이맥스, 극성상을 이루는 단계까지 식생 천이 단계에 관계를 과정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식생천이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죠? 이런 식생 생태 조사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군락 척도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표본 조사 방법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표본 조사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조사 방법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쿼드라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외래어라서 쿼드라트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정방향으로 조사 지역을 설정해서 식생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계획 대상지 부지가 나와 있는 지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정방향으로 식생 조사 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식생이 가장 많은 지역, 그죠? 우리 조사 대상 지역에 쿼드라트 정방향 조사 지역을 설정을 해서 식생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쿼드라트법이다. 자, 접선법 같은 경우는 군락 내에 일정 길이의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나타나는 식생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그 군락 지도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죠? 선을 그어서 이 선에 걸쳐지는 식생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접선법이다. 점에 의한 법이라고 해서 쿼드라트 넓이, 즉 방향구 넓이를 작게 한 것이 바로 점에 의한 법인데, 높이가 낮은 군락에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초지 같은 초하류라든지 이런 초지, 수목이 아닌, 그죠? 높이가 낮은 군락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자, 간격법, 두 식물 개체 간의 거리, 임의점과 개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구성종, 그죠? 군락 전체 양적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교목과 악교목에 적용을 한다. 악교목이라는 것은 교목 중에서도 큰 악교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딱 눈에 봐도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간격법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초원이라든지 뭐 관목림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불가능하겠죠. 간격법은. 자, 쿼드라트 최소 넓이라고 해가지고 경지 잡초군락일 경우에는 쿼드라트 면적을 1제곱미터로 설정을 한대요. 그리고 방목 초원군락일 경우에는 최저 5에서 10제곱미터까지 방향구를 설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산림군락. 산림은 뭐예요? 얘네들하고는 얘네들은 잡초군락이라든지 초원군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면적군락이에요. 그죠? 그런데 산림군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목이 우점해 있는 산림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구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죠? 200에서 최고 500제곱미터까지 방향구를 설정을 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조사법이 적용되는 군락이라고 해서 쿼드라트법 같은 경우는 방향구를 설정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쿼드라트법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전에 표에서 본 것처럼 최소 넓이가, 그죠? 잡초일 때, 초원일 때, 산림 군락일 때 이런 면적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지가, 그죠? 조사 대상지가 상당히, 그죠? 거의 대부분, 거의 다 쿼드라트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적용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접선법 같은 경우는 초봉군락 이기바이요. 그죠? 뭐 포인트법, 그죠? 최단거리법, 뭐 인접개체, 뭐 제외각법, 사공법법,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그죠? 그 조사 면적에 의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쿼드라트법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접선법, 전매이한법, 간격법, 쿼드라트법, 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생 생태 조사를 하고 나면 계획 대상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는 기후 조사를 한대요. 자, 기후 조사. 연평균 기온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강우량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장소에, 특정 장소에 내린 비의 양을 강우량이라고 하죠. 비우자를 써서. 강수량이라는 건 뭐예요? 물수자예요. 그래서 특정 대상 지역에 일정 동안 내린 눈, 비, 우박, 그죠? 이런 것들 모두 안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물을 합산한 양을, 그죠? 강수량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이제 기후조사라고 하는데, 기후조사는 뭐에 중요하냐면은 식재 계획에 있어서 중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대기와 온도 먼저 볼게요. 기후와 쾌적기후. 여기에서 말하는 기후와 쾌적기후는 가장 이상적인 기후를 얘기를 해요. 온도 18도에서 최고 21도를 기준으로 하고, 상대습도는 50에서 60%가 가장 이상적이다. 동결심도는 이제 땅이 여는 깊이를 동결심도라고 하는데, 이 동결심도 역시 이제 겨울철에 땅이 여는 깊이, 동결심도 역시 식재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계획 대상지에. 그죠? 동결심도가 상당히 깊다라고 하면은 북부지방 수종 위주로, 그죠? 그 한대 잘 견디는 수종들 위주로 식재 계획을 해야 되겠죠. 또는 뭐 남부지방이라든지 이런 동결심도가 낮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중부지방 수종이라든지 남부지방, 그죠? 온대 남부지방 수종 위주로 또 식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울과 남부를 기준으로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 이 기준은 식재 계획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자, 강수량은 이제 6월, 8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 6월, 8월 집중 호우형, 장마철이죠. 그리고 이 장마철을 기준으로 해서 또 끝날 때쯤에 또 태풍이 와요.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식재 계획을 해야 되고, 부득이 이런 집중 호우가 장마철과 태풍이 오는 시즌에 식재를 해야 된다. 식재 계획을 하거나 식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따르는 또 보강 조치라든지 대안이 또 필요하겠죠. 자, 1조 1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량은 태양에 의해서 발사되는 열량, 그죠? 일사각은 태양각의 입사각.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죠? 그럼 일사량과 일사량, 일조량, 일조시간, 이런 것들은, 그쵸? 음수와 양수에 대한 또 기준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조량이 높고, 그죠? 일사량이 높은 지대에, 그죠? 음수를 식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조일사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조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저 동절기 기준, 즉 겨울철 기준으로 일조시간은 적어도 2시간, 일평균 2시간 30분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미기후 보도록 할게요. 자, 미기후 국부적, 즉 특정 장소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미기후라고 해요. 여러분, 미기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미기후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기상청 자료에는 이 미기후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계획 대상지 내에 이런 기후 조사를 할 때 미기후 조사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기후 요소라고 보시면 서리 안개가 이제 가장 큰, 그죠? 요인이 돼요. 그래서 지형이 낮고, 그죠? 지대가 낮고, 배수가 특히 불량한 지역, 그죠? 이러한 장소에서 이런 미기후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미기후 인자들은 한 번씩 살펴보세요. 지형이라든지, 지형이 가장 크다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미기후 인자, 그 미기후에 해당되는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알베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알베도 값이 높다, 낮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면의 복사열을 반사하는 비율을 알베도라고 하는데 지표면의 알베도가 낮고 전도율이 높을수록 미기후는 온화되고 안정된다. 그죠? 알베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반사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거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빛을 받으면 100% 반사해버리죠. 그죠? 반면에 산림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잔디, 초원, 이런 군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은 흡수를 해버려요. 바로바로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풍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풍동 현상은 여러분 이제 여기 교재 보시면 건물 사이의 주위보다 바람이 세게 부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칼바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가시면은 특히 겨울철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그 동네는. 그렇죠? 다른 이제 지대가 건물이 낮고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고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이라든지 그죠? 이런 데 가보시면 어때요? 겨울철에 바람이 엄청 세요. 그런 게 바로 풍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풍동 현상,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풍동 현상, 칼바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 공기, 바람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엄청 습하고 더워요. 그런 단점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기후죠. 자, 그리고 이제 도시 미기후라고 해서 수경 요소와 식재를 확대하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억제해야 도시 미기후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